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좀 알게 된 본격적인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딱 나오게 된다는 건데 저희가 사실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그냥 IT 분야 안쪽에서 사용하시는 그 네트워크 단어를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저희가 좀 아래쪽에 명시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단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IT라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들이 연결되어서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싹 다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란 IT라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이 아니다 했을 때 뭐 많은 것들이 저희가 네트워크 형태를 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물류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경망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과학 시간 때 배웠죠. 그런 식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은 뭐 전려만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띈다. 다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노드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 개의 지점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물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로 든다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 그려서 말씀드려 보자면은 요렇게 생긴 게 뭐 저희 나라 지도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제 집 서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저희 집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택배를 시켰다. 그 택배가 여기 아래쪽에서 온대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 택배가 다이렉트로 저희 집까지 오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택배 회사 허브들이 몇몇 군데 존재할 것이고요.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먼 거리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 허브까지, 여기에서 여기 허브까지, 여기에서 저희 집까지라고 해서 택배 회사 허브들이 어떠한 노드 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택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도 저희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노드들, 택배 회사 허브들이 연결되어서 자원, 택배를 공유했어요. 다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애초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희가 보자면요. 두 가지 단어가 보이지 않나요? 네트라고 하는 단어, 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죠. 직관적입니다.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네트라고 하는 게 그물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물이고요. 워크, 일하다인데 또 이것도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서 잘 못 그리지만 설명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드 한 6개 정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PC든 뭐가 됐든 어떤 게 됐든 노드가 6개 있고요. 근데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자원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연결 전부 다 선을 긋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마치 연결한 이 형태가 그물 같아요. 그래서 그물 같다. 우리가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형태이다. 이런 식 형태다라면 다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공부하는 분야가 IT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분야가 네트워크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다라고 했을 때는 IT에서의 그 네트워크다라고 뭐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아래쪽에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를 잠깐 활용해서 보시면은 뭐 당연히 컴퓨터 네트워크 안쪽에서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어떠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혹은
뭐 프린터 이런 식의 장치들도 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및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연결되어서 저희 컴퓨터 네트워크 안쪽에서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자원, 여기서 자원이 또 나오는데, 자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린터라고 하는 어떠한 장치가 가진 능력,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지 장치가 가진 자신의 공간, 능력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구조를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냐? 결국에는 뭐 저희 IT 분야 안쪽에서 네트워크 공부할 거니까 컴퓨터들이 어떤 노드들이 연결되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만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연결해 준다, 전달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볼 것이고요. 그게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간단해요. 추후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긴 한데, 데이터, 컴퓨터 안쪽에서의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컴퓨터 안쪽에서 데이터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밖에 모른다, 0과 1밖에 모른다 라고 흔히들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주로 전기로 작동을 하고요,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고요, 안쪽에 회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로로 저희가 0과 1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컴퓨터 안쪽에서의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흔히 이렇게 들으셨을 법한 0과 1입니다. 0과 1.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0과 1이라고 하는 것들만 잘 그리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결국은 0과 1입니다. 0과 1. 그래서 0과 1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안정적으로 잘 주고받을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한 이제 뭐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형태의 네트워크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네트워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런 게 하나 존재하고요, 반대편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이 조금 허접하긴 한데, 어떤 거죠? 이게 뭐죠?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그래서 종이컵 두 개, 노드가 두 개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실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종이컵 전화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종이컵 전화기도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드가 존재하고요, 실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이것들도 저희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 뭐 팽팽하게 당긴다면 음성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또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될 것이 아니고, 저희 수업에 알맞게 변형해 보자면은 컴퓨터가 연결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장치를 또 다양하게 많이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중간 네트워크 장치를 추가하게 되고, 그 중간에 추가된 장치가 망가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중화하고요, 선도 여러 개 연결해 두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뭐 현대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것들이 현대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되게 장치들도 많고요, 좀 복잡한데 최대한 제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치, 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장치들이 다
전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빠르고 좋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좀 깔려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인프라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죠.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서 저희가 맨날 쓰는 인터넷이 이런 식의 장치들, 선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터넷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 인터넷이 이런 식의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많은 이점을 저희가 누리거든요.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없앴다라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편지 같은 거, 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전달한다라고 할지라도 원래 저희가 편지를 전달한다, 미국에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편지를 뭐 써서 뭐 우체국에 맡겨서 국제 우편으로 통해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미국까지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이런 식의 네트워크 때문에 영위하고 있다 덕분에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저희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닙니다. 인터넷은 원래 저희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뭐 잠깐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야에 약간 지루하지만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최초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거는 최초의 인터넷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해요. 아이고. 어떤 이름이냐? 아르파넷이라고 합니다. 아르파넷.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가 최초의 인터넷, 현대 인터넷의 원형입니다. 여기. 근데 위쪽에 저희가 알파넷, 뭐 아르파넷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는데 아르파넷이라고 할게요. 이 아르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좀 이름이 긴데 미국 국방부의 고등 군사연구기획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르파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 소속의 어떠한 단체예요. 연구소 단체. 그러니까 얘네가 미국 국방부 소속이다 라고 하는 건데 국방부 소속의 어떠한 단체다. 그러한 단체가 만든 네트워크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어떤 군사 목적의 네트워크가 최초의 인터넷이었다라고 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최초의 군사 목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전쟁에 쓰기 위해서 전쟁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르파넷이다라고 나오게 될 건데 이런 식의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가 왜 나왔냐, 왜 등장하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시대적 배경이 좀 필요해요. 이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나온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습니다. 냉전 시기. 그래서 군사 목적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이전 당시에 중요한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했냐? 한 곳에 모아서 관리했어요.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을 갖춘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 두고 나서 그 장소 안쪽에서 온갖 중요한 정보들을 싹 다 모아서 관리한 거죠. 중앙 집중식으로 저희가 관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전까지는 저희가 원래 문제가 없었으나 그때 당시에 어떤 게 나왔냐? 최근에 영화도 하나 나왔는데 오펜하이머라고 해서 영화 나왔죠. 핵무기였죠, 핵무기. 그래서 최초에 그때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세상의 핵무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뭐 핵무기를 개발을 했겠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핵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싹 다 모아서 관리하다가 여기 지점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희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건물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핵폭탄 떨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뭐가 남죠? 방사능 같은 게 남죠. 그래서 핵폭탄 떨어지고 나서 이 주변에 방사능 같은 게 퍼지게 될 건데 이렇게 방사능이 퍼지게 되면은 이 중요한 데이터로 우리가 접근할 방도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장거리에서 이 지점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어느 한 곳의 지점에 장애가 모든 시스템 전체의 장애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르파넷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곳의 장애가 다른 곳의 전체 장애로 퍼지지 않게끔 그리고 멀리 있는 곳에서 이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거리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최초에 좀 이렇게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 작은 4개 대학 연구소에서 연결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대학들이 연결되면서 점차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거에 좀 효용성이 입증되고 나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 나도 낄래 하면서 원래 이렇게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연결된 네트워크였지만 엄청나게 장거리 연결하는 이런 식의 아르파넷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인터넷의 원형이다. 그래서 이게 원형이었고요. 이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거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지켜주기 위해서 뭐 시스템 장애라거나 아니면은 장거리에서 접근하는 거나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개발된 아르파넷이 만들어질 때 개발된 기술들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파넷에 사용됐던 기술이 지금 인터넷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 라고 해서 나온 말이 아르파넷이 현대 인터넷의 원형이 되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르파넷에서 사용됐던 기술이 그대로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최초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지금 인터넷 방식이에요. 지금 인터넷은 패킷 스위칭 방식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러한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50분 되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방식이 저희가 좀 현대 네트워크에서도 쓰고 있는 기술이다. 그런 식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이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닙니다. 저희가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그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방식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했던 그 네트워크 방식을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해서 서킷 스위칭 방식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 네트워크가 그 이전까지 저희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회선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제가 여기 안쪽에 텍스트를 적어 드리지 않아서 잠깐 좀 메모장을 활용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 네트워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회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나서 통신한다라고 하는 건데 통신을 할 두 지점 사이에 독점적인 회선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교환 방식이고요.
역시나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의 네트워크 안쪽에서는 이 회선 교환 방식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곳이 거의 없고요. 패킷 교환 방식 이전에 사용되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 네트워크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아래쪽에 이미지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데이터를 교환할 때 회선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합니다. 독점적인 회선을 설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출발지가 여기, 목적지가 여기다라고 해서 두 지점 사이에서 저희가 데이터 교환한다. 회선을 미리 다 설정한 거죠. 빨간색으로 빛나는 회선 설정하고 나서 나 여기로만 데이터 교환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이죠. 교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정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좀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회선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했다. 그 누구도 이 회선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누가 이 회선을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N에 둘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역시나 어떠한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독점적인 회선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인데 이 두 장치가 회선 쓰고 있다. 이 가운데 회선을 독점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장치가 통신을 끝내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회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써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런 식의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다. 또한 저희가 좀 전쟁 목적으로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라고 했죠. 역시나 좀 문제점이 되었던 게 이 회선 중간에 누가 선을 싹둑 잘라 먹는다. 만약에 뭐 폭격 같은 거 맞아서 회선이 잘라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끊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통신이 당연히 끊기고요. 이 회선 우회할 경로를 저희가 다시 직접적으로 설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통신에서의 다운타임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 전제 목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단점이 많은 회선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가 이전 세대 네트워크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왔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르파넷에서 쓰인다라고 했던 패킷 스위칭 방식의 네트워크가 다음 세대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네트워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패킷 스위칭 방식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냐? 패킷이라고 하는 게 패키지야, 패키지. 그래서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거대한 단어가 아니죠.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쭈르륵 한 번에 흐르륵 이렇게 회선 교환 방식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자릅니다. 잘게 잘라서 이 작은 조각들을 저희가 따로 보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잘게 잘라낸 조각 이것을 저희가 패킷이라고 하는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패키지. 그래서 통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식을 저희가 패킷 교환 방식, 패킷 스위칭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이 지금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현대 네트워크 기반이 되는 통신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통해서 뭐 어떠한 데이터를 친구에게 보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 네이버 웹사이트 이용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패킷 스위칭 방식이다.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의 장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회선 같은 것들이 독점적으로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회선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 만약에 다른 통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선이요 다른 장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도 데이터가 섞이고요. 저기도 데이터가 섞이고 회선 독점하지 않습니다.
독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전쟁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해서 좀 이런 식의 방식이 중요했잖아요. 어느 한 개 장치라거나 회선이 사용 불가된다라고 할지라도 통신이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냐, 이 작은 데이터 패킷 안쪽에다가 이게 저희가 택배,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그 택배처럼 목적지에 가는 정보를 함께 실어서 보내요. 택배 마찬가지죠. 저희가 택배 보낸다라고 했을 때 택배 위쪽에다가 너 이거 택배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어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도 목적지 너 데이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어 보내요. 그러면요, 이 목적지 정보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겠죠. 그러면은 그 목적지를 보고 나서 이 장치가 이 데이터를 위쪽으로 보낼지 아래쪽으로 보낼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결정했다. 여기까지 만약에 도착했다 했을 때는 또 여기 장치가 이 데이터를 어느 쪽으로 보낼지 따로 결정하는 거야. 목적지 보고 나서. 그 방식이 패킷 스위칭 방식이다. 장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장치가 본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 장치 상태가 이상하다, 얘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위쪽으로 알아서 우회해요. 저희가 회선 제어 방식처럼 일일이 회선을 우회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쟁 목적으로 어느 한 곳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마비가 되지 않게끔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친숙한 게 이 패킷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데이터 안쪽에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넣어서 보낸다 라고 했잖아요. 친숙한 게 그 목적지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IP입니다. IP. 그래서 각각의 작은 조각 패킷마다 IP라고 하는 주소, IP 주소를 저희가 적어서 목적지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네트워크, 현대 인터넷 안쪽에서도 IP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통신이 이루어진다. IP가 실려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알맞게 찾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IP라고 하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르파넷이 만들어졌을 때. 친숙하죠? 근데 이제 이 IP라고 하는 게 살짝은 조금 저희가 완벽하진 않은 게, IP라고 하는 건 어떤 녀석이냐, 데이터를 목적지까지만 알맞게 보내면 장땡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는 이 위쪽으로 갈 것이고요, 어떤 데이터는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데이터가 가는 그 경로라고 하는 게 목적지까지만 가면 장땡이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 데이터가 순서대로 도착하지가 않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번호를 붙여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출발지에서 데이터가 출발한다 했을 때는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5번, 6번 땡땡땡 순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그 경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일정하지 않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1번 다음에 3번, 다음에 2번, 5번, 4번, 7번, 6번 이렇게 순서가 마구잡이로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도착했는지, 순서가 알맞는지, 혹은 데이터 중간에 변질되지 않았는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같이 파악을 해줄 수 있을 법한 다른 기술을 포함해서, 패키지에 포함해서 같이 보내고요.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TCP라고 합니다. TCP.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은 I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I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알맞게 보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TCP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잘 도착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TCP하고 IP 두 개가 쓰인다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많이 보시게 될 단어가 TCP/IP가 된다. TCP/IP라고 해요. TCP/IP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건데, 이런 식의 TCP/IP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냐? 저희 실제 PC 그 안쪽에서 네트워크 설정하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네,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 실제 윈도우에서의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거든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고 해서 TCP/IP라고 하죠. TCP/IP 기반으로 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TCP를 비롯해서 IP를 비롯해서 이때 만들어진 기술이 아직까지 쓰인다.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미국에서 아르파넷이 만들어졌고, 아르파넷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때 만들어진 기술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자세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성공했대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만 네트워크를 만들었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미국만 네트워크를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곳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도 영국만의 네트워크 만들고, 프랑스 따로 만들고 해서 세계 각지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들이 다 각 국가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각 국가별로 만들어진 국가 단위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된 게 현대의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별로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국가별로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다. 전 세계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 하나 배우시게 될 건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용어 정리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이거 제 오타예요. 네트워크 통신에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전송되고, 또 그러한 데이터가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규칙 혹은 약속 같은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 이런 거예요. 통신에서의 규칙을 정해 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떠한 통신이 있다. 어떠한 두 개의 장치가 통신하겠죠. 그 두 개의 장치가 정확하게 오류 없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두 장치가 모두가 똑같은 프로토콜을 써야 돼요. 똑같은 프로토콜. 내가 HTTP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도 HTTP를 써야 돼요. 이게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통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학교다, 또 체육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공 하나를 던져주고 나서, 자, 여기에서 경기 시작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공 하나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축구를 하고 싶을 것이고, 누구는 농구를 하고 싶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가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 경기가 진행이 되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공 가지고서 누구는 발로 차고 누구는 손으로 던지고요. 제대로 된 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이 공을 가지고서 우리는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규칙을 저희가 통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을 가지고서 전부 다 이 축구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 하에서 모든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알맞는 사용법, 알맞는 경기 방식으로.
내가 이거 가지고서 제가 이거 가지고서 농구하세요 하면은 농구라고 하는 통일된 약속 규칙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통신에서도 저희가 축구, 농구 하나 정해서 경기하는 것처럼 통신도 하나의 통일된 규칙,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신에서 주고받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다 0과 1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0과 1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제 친구 장치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이 0과 1을 8개의 단위로서 끊어서 보낸 데이터다 라고 해서 제가 보낸 거예요. 근데 상대방 장치가 다른 프로토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 보냈을 때는 이거 8개로 끊어서 보낸 거야 라고 해서 보낸 거지만 친구 장치가 이거 내가 4개로 끊어봐야지 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전송되거나 사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통일된 규칙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HTTP 방식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도 HTTP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8개 끊어서 보내는 거야 하면 상대방도 이거 데이터 8개 끊어서 봐야지 하는 거예요. 항상 통일된 규칙, 같은 프로토콜 사용해서 통신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안 맞으면은 통신 안 돼요. 데이터가 올바르게 해석이 되거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리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분야 안쪽에 쓰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는 그 용어 중에 P라고 끝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P라고 끝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뭐 저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IP, P로 끝나죠. 인터넷 프로토콜,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쵸? HTTP 프로토콜, FTP 프로토콜 있죠. 뒤쪽에 P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웬만하면 프로토콜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은 해석을 하기가 편하실 것이다. 그나마. 그래서 잠깐 팁을 드렸어요. 아래쪽에 요거는 제가 글꼴이 좀 없어가지고 좀 깨져서 보이는 건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플래그데이라고 하는 것들은 깃발 꽂은 날이라고 해서 무언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을 말할 때 저희가 플래그데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각 국가마다 운영하는 그 네트워크가 달랐거든요. 미국에는 뭐 아르파넷, 뭐 영국에서는 NPL, 뭐 혹은 프랑스에서는 뭐 다른 뭐 네트워크 종류가 많았어요. 근데 각각 다른 네트워크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들이다 보니까 서로 역시나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각각이었어요.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을 연결해도요, 같은 방식 같은 약속 쓰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 세계에서 쓰이는 하나의 통일된 프로토콜 정하자라고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1984년 1월 1일 전 세계 표준 통신 프로토콜에 저희가 방금 전에 보았던 TCP/IP로 쓰자고 정한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이날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프로토콜을 싹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프로토콜 싹 다 통용되면서 표준 통신되면서 통용되면서 정해지면서 전환된 날,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해서 깃발 꽂은 날 플래그데이라고 해서 이날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되었고요. 진정한 좀 의미에서의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은 좀 나와 있는데 국가마다 운영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달라서 통일성이 없어서 통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때 우리 바꿉시다라고 해서 싹 바꿔서 연결된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게 인터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날, 깃발 꽂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통일된 TCP/IP라고 하는 게 지금 인터넷까지 쓰이고 있다. 물론 이때 연결될 때 아르파넷이라고 했을 때는 군사 목적 네트워크잖아요. 아르파넷은 분리가 되고 다른 네트워크 만들어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쌓여서 기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현대 인터넷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나 TCP/IP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의 역사를 뭐 간단하게 좀 알아본 것이고요. 질문 있을까요 혹시? 네,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옛날에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가 않았어요. 장치가 안 많아서. 그래서 위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플래그데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걸로 정하자, 이걸로 쓰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탁 전환된 게 이때여서 가능한 겁니다. 이때는 저희가 인프라가 크지 않아서 장치가 몇 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게 가능했지만 현대 네트워크 안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쓰고 있는 PC 중간에 있는 그 네트워크 장치 기술들이 싹 다 한꺼번에 바뀌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터넷의 그 형태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도 쉽게 못 바꾼다. 지금은 너무나 거대해졌어요. 그런 식의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다라고 하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싹 다 연결되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PC, 핸드폰 이런 것들도요. 다 전부 다 저희가 인터넷이라고는 아주 거대한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한쪽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해 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PC 그런 식의 스마트폰 이런 식의 장치가 실제로 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좀 필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하이어라키컬 3레이어라고 해서 하이어라키컬입니다. 3계층이라고 하는 구조로서 저희가 실제 쓰고 있는 뭐 PC, 집에 있는 PC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3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기를 통해서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존재하고요. 잠시만요.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긴 3계층이 존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실제 네트워크 연결된 형태고요. 여기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친숙한 계층이라고 했을 때는 액세스 레이어 1계층입니다. 1계층 먼저 정리할게요. 앞쪽에 이미지가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땐 저희 강의장엔 제가 공유 폴더 안쪽에 이미지를 넣어요. 그래서 공유 폴더 안쪽에서 이미지 가져가서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부터 저희가 좀 알아가 볼 건데 첫 번째 계층 이름이 액세스 계층입니다. 액세스 계층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네트워크에 액세스 되는 계층이다 보니까
이름이 그냥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식의 PC,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식의 장치들을 저희는 엔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엔드 디바이스. 그래서 이런 식의 엔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액세스되는 연결되는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역할 간단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저희 강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개 엔드 디바이스 PC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개 존재하는 PC들 중에서 정확한 장치에게 데이터를 꽂아주는 역할이 액세스 계층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 엔드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올바르게 전송한다. 잠시만요. 요게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계층 역할이다라고 쓸 때에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 여러 개지 뭐 저희 강의장 한쪽에 PC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PC들 중에서 어떤 장치 명확하게 식별하고요. 데이터를 꽂아준다. 이 역할이 액세스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층이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트리뷰션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디스트리뷰션 계층이다라고 할 건데 이 디스트리뷰션 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거대 네트워크에 속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 계층도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액세스 계층의 장비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강의장 한 개마다 네트워크 장치가 한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장 한 개가 평균적으로 막 20대에서 30대 정도 PC가 들어가거든요. 그 20대에서 30대 정도 PC를 엮어주는 그런 식의 액세스 계층의 장비를 강의장마다 모아서 또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계층을 디스트리뷰션 계층이라고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계층. 액세스 계층의 장비를 모아서 코어 계층으로 연결하는 계층. 디스트리뷰션 계층이고요. 이 디스트리뷰션 계층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한 개의 장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제가 물론 그림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그리진 않았지만은 여기 이 한 개 장치에 연결되는 이 액세스 계층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가 하나 망가지면은 그 모든 액세스 계층의 엔드 디바이스 PC들이 싹 다 네트워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장비도 두 개 두고 이중화하고 그런 식의 이중화 구성합니다. 이중화 구성. 그래서 고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구성. 그래서 한 개의 장비가 망가지면은 진짜 광범위한 범위가 되게 네트워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선도 여러 개 꽂고 장비도 여러 개 두고요. 이중화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고, 고가용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가용되느냐, 가용성 있게 돌아가느냐라고 해서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계층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 이거는 여기에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없는데 주로 이제 뭐 엄청나게 크게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도 구성해요. 액세스 계층은 물론 저희 학원 안쪽에서는 강의장마다 한 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한 개 층에 한 개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디스트리뷰션 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건물마다 한 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거 망가지면요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크죠?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스트리뷰션 계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건물 단위 네트워크 장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코어 계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코어 계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광범위한 그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계층에서 오는 트래픽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계층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그 장치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 모든 장치에서의 트래픽을 이 장치가 처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중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함으로 주로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장치를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계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연결합니다. 건물들이 연결하고 이런 식의 코어 계층들의 장비들이 모여서 제가 이전까지 배웠던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코어 계층 장비가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네트워크 장비 물론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식의 구조로 저희가 인터넷이 구성되었다, 연결된다, 네트워크에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액세스 계층의 뭐 한 계층의 한 개 장비, 코어 계층의 뭐 한 개 건물의 한 개 장비, 디스트리뷰 계층의 코어 계층이 또 어떤 장비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 실제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층이 좀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더 축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많아요. 변형이. 장비들도 여러 가지고요. 저희 일반적인 가정집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중간에 장치가 더 많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디스트리뷰션과 액세스 레이어 역할을 어떤 장치가 하냐? 공유기라고 하는 장치가 대체해요. 공유기. 그래서 이 공유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장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 성능이 좋은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할을 저희가 맡을 뿐이고 중간에 더 많은 장치들이 더 많이 껴있긴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건물에서의 그 네트워크를 설계하신 뭐 전문가라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업체 아니면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보안상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집에서는 이 두 개 계층 역할을 공유기가 처리하고, 근데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장비가 뒤쪽에 관련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겠죠. 건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업체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데이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다 이미 저희 나라 안쪽에 깔려 있어요. 나라 안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땅 안쪽에 광 케이블들이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광 케이블 통해서 코어 계층 장비가 연결되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저희 통신사가 깔아놨죠. 이 통신사가 깔아놓은 장비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위 지불하고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땅에 매설된 케이블 통해서 저희 나라까지는 저희가 통신사가 깔아서 선 통해서 저희가 코어 계층에서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나라는 한 개 땅 덩어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땅에 매설한 선 통해서 뭐 네트워크 데이터 주고받는다, 선 통해서 주고받는다 라고 하지만 만약에 바다 건너 있는 땅은 어떻게 해요? 뭐 저희가 일본하고 통신하죠. 혹은 지구 반대편 미국하고도 통신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바다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연결돼서 통신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던데 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답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위성 같은 것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위성 같은 것들. 왜냐면 위성은 바다를 안 거쳐가니까 그쵸? 공중 통해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있죠. 근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성 통해서 인터넷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게 네, 온라인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 요새 유명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죠. 그래서 전 지구를 위성으로 덮은 거예요. 위성으로 덮어서 이 덮어버린 위성 통해서 지구 어디서든 위성 통해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스타링크 안테나만 한 개 있으면요 어디서든 인터넷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주로 이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배에 타시는 분들. 그래서 배 한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인터넷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링크 안테나를 구매해서 안테나 가동시키면은 저희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어떻게 연결되어서 통신하냐 온라인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해저 케이블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라고 해서 바다 케이블이죠. 바다 아래 케이블이라고 해서 실제로 선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땅 지하에 매설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바다 아래쪽에서도 케이블이 있어요. 이거 통해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물론 제가 실제로 케이블을 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선을 깔아가면서 실제로 연결을 합니다. 이 방식으로 저희가 통신해요. 실제로 해저 케이블 통해서. 신기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느끼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가끔씩 막 유튜브, 구글 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해저 케이블을 상어가 먹인 줄 알고 먹어요. 꽉 깨물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물론 거의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해저 케이블 상어가 먹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뭐 요새는 잘 안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의 사이트도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브마린 케이블 맵이라고 해서 해저 케이블 맵 지도가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서브마린 케이블 맵이다라고 해서 사이트인데 해저 케이블 지도라고 해서 뭔가 감이 딱 잡히죠. 서브마린 케이블 맵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보일 건데 저도 들어가 볼게요. 알록달록한 선이 많죠. 그 선 위치에 저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케이블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위치에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보시면은 저희 나라 중국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위치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주로 지구 반대편 미국하고는 일본 연결되고 나서 다시 일본 쪽에서 공급받는 식으로 인터넷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케이블 깔려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주고 받아요. 보시면은 저는 몰랐는데 위쪽에 북한 쪽하고는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북한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잘 못하죠. 제가 알기로는 상위층만 잠깐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아마 중국 통해서 공급받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케이블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케이블을 통해서 예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뭐가 있냐? 아래쪽에 뭐 내려보시면은 뭐 실제로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긴 한데 옛날에 본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의 섬 같은 경우에서는
케이블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인프라 안쪽에서 여기 인근 언저리에 화산 같은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선이 끊겼다라고 해서 어느 특정 범위가 화산 때문에 아예 인터넷이 며칠 동안 안 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 안 되었던 그런 식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인터넷은 이런 케이블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게 존재한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하이어라키클 3계층까지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없다라고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 조금 저희가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쫙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날이라서. 좀 저희가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먼저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요. 네. 넘어갈 것이고,